안녕하세요. 저는 딸 둘을 가진 60대 여자입니다. 이혼이 별로 흔하지 않았던 30년 전, 저는 이혼을 하고 혼자 아이 둘을 키웠습니다. 딸 둘 다 결혼을 했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딸들이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저는 그 집 시부모님이 어떤 사람인지를 제일 많이 살펴봤습니다. 왜냐면 저는 과거에 시어머니 때문에 정말 많은 상처를 받았거든요. 단순히 상처 정도가 아니라 지금 돌이켜 생각해도 너무 화가 나고 분통이 터져서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인과응보라는 말이 참 틀린 말이 아닌지 전 남편과 시어머니의 근황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참 기분이 묘하더군요. 본인이 저지른 짓에 대한 대가를 돌려받았다는 게 놀랍기도 하고 묘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저의 지난 결혼 생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이켜 떠올려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처녀 시절 한 식품회사에서 격리 일을 했었는데요. 같은 회사를 다니고 있던 남자와 교제를 했었죠. 그리고 결혼 허락을 맡으러 그 남자네 집에 갔었고 거기서 그 남자의 어머니, 훗날 저의 시어머니가 될 그 사람을 처음 만났습니다. 어머님은 저보고 결혼하면 바로 애부터 가져야 된다고 하면서 딸은 필요 없고 반드시 아들을 낳으라고 하셨어요. 어머님 본인은 아들을 무려 셋이나 낳았기 때문에 효부라고 자처하면서요. 어머님은 아들 셋을 낳은 게 본인 인생에서 가장 잘하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셨죠. 제 남편은 그 아들 셋 중 둘째였고요. 첫째 아들인 아주버님은 결혼을 안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의 며느리인 저보고 아들을 낳아야 대를 이을 수 있다고 결혼도 전에 아들 타령을 하신 거죠. 어쨌든 그렇게 저는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고 반년 정도 지났을 때 임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임신하고 나서 얼마 뒤 어머님이 엄청 기뻐하며 그러시더군요. 내가 태몽을 꿨는데 엄청 크고 까만 뱀이 나왔다. 이건 무조건 아들 낳는 꿈이야. 어머님은 아들 낳는 태몽을 꿨다면서 엄청 좋아하셨고 동네방네에 소문까지 내고 다니셨어요. 임신 초기였고 아들인지 딸인지 아직 알 수는 없지만 어머님은 아들이라고 확신하셨죠. 그 모습이 좀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어쨌든 아들 낳는 태몽이라고 하니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출산을 하고 보니 딸이었어요. 저희 큰딸인 주영이를 낳은 거죠. 저는 아들이든 딸이든 크게 상관은 없지만 딸도 낳고 싶었기에 좋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아니라 딸이라는 사실에 어머님의 패악질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죠. 저한테 원래 새아가라고 부르셨는데 제가 딸을 낳고 나서부터는 야라고 호칭을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쓸모없는 딸을 낳았다고 구박도 서슴지 않고 딸 낳은 주제에 밥은 뭐하러 먹느냐고 뭐라고 하셨죠. 저한테 그러시는 건 얼마든지 참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 가슴 아팠던 건 따로 있었어요. 어린 저희 딸한테 각종 모진말과 악담을 퍼부으셨거든요. 저는 처음에는 몰랐다가 나중에 딸이 좀 크고 알려줘서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은 저 몰래 저희 큰딸에게 가서 귓속말을 하며 괴롭히셨대요. 귓속말들은 이랬다고 했습니다. 너는 뱃속에서 남자 형제 죽이고 태어난 년이야. 알아? 너 같은 건 태어나지 말았어야지. 너 말고 아들이 태어났어야지. 이런 식으로요. 고작 4살쯤 되는 딸한테 틈만 나면 귓속말로 그런 말을 퍼부으며 괴롭히셨대요. 어린 마음에도 그게 얼마나 상처가 됐는지 아직도 다 생생하게 기억이 난다고 했습니다. 저는 어머님이 그런 짓까지 하는 줄은 몰랐는데
나중에 딸한테서 듣게 되고 억장이 무너지더라고요. 어머님이 그런 소리를 하다 보니 딸은 어머님이랑 있으면 자주 울었는데요. 어머님은 그러면 아휴, 개집년들은 툭 하면 울어서 싫어. 징그러워 죽겠어. 막 그러셨어요. 근데 딸도 오죽 할머니랑 있기 싫었겠나요. 저는 어머님의 행동들, 막말들이 너무 힘들고 상처도 많았지만 내가 딸을 낳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나 보다, 남들도 이러고 사나 보다 생각하며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둘째를 임신하게 되었어요. 어머님은 이번에는 꼭 아들일 거라며 또 설레발을 치셨죠. 그런데 둘째도 또 딸이었습니다. 어머님이 하도 닥달을 하니 저도 둘째는 아들이길 바랬는데 딸이더라고요. 그래도 저한테는 귀중하고 소중한 자식인데 어머님은 또 딸을 낳았다고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시더군요. 우리 집 대 끊으려고 작정했냐? 너는 제사밥 먹을 자격도 없다. 그러시더니 명절과 제사 때 저와 저희 큰딸에게는 밥도 먹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명절이나 제사 때 시댁을 가면 꼭 김밥을 싸들고 가곤 했습니다. 눈앞에서 먹는 것도 꼴보기 싫다 하셔서 저와 딸은 방에 들어가서 김밥을 먹어야 했는데 제 처지가 참 서글프고 딸한테도 미안해서 눈물이 날 때가 많았죠. 하지만 착한 저희 딸은 엄마랑 둘이서 이렇게 김밥 먹는 게 더 좋다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어머님은 저희 딸들을 싫어했지만 저에게 저희 두 딸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자 삶의 의미이기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머님이 대뜸 집을 팔았다며 저희 집에 들어와서 사신다고 하더라고요. 계집년들이 셋이나 되니 그기에 내 아들 눌려 살 것 같다. 내 아들은 내가 지켜야지. 그러시는 겁니다. 참 어이가 없었죠. 제 남편이 기죽을 사람도 아니고 또 어머님의 논리대로라면 어머님도 여자고 그러면 집안에 여자가 넷이나 되는 거 아닌가요? 말도 안 되는 논리죠. 그런데도 자기 마음대로 집을 팔고 저희 집에 들어오시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남편에게 어머님하고 같이 살기는 힘들 것 같으니 어머님을 좀 말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 남편도 애초에 제 얘기를 들을 인간도 아니고 집안일에는 나 몰라라 무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엄마가 이미 집을 파셨다는데 어떡해. 같이 살아야지. 어머님하고 못 살겠어. 게다가 우리 주연이만 보면 얼마나 안 좋은 소리 하셨는지 알아? 애한테 너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한다. 남자 형제 죽이고 태어났다. 그런 소리까지 하셨다니까. 아, 하물며 엄마가 손녀한테 그런 소리까지 하시겠어? 그럼 내가 없는 소리래? 주연이가 없는 말에? 아, 어쨌든 들어오신다는데 나더러 뭐 어쩌라고. 직접 말하던가. 당신 진짜 너무한다. 뭐가 어째? 시끄러워. 그러면서 본인 불리하면 화를 발딱 내고 자리를 피하기에 바빴죠. 남편은 무심하다 못해 집안일에 아예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고 이런 일들도 다 남의 일인 양 생각했습니다. 너무 싫었지만 결국 어머님은 기어코 저희 집에 들어오셨고 같이 살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본격적인 시집살이와 시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님은 작정이라도 한 듯 하루 왼종일 잔소리를 퍼부었습니다. 제가 아들을 못 가지자 작정하고 저를 괴롭히려고 일부러 합가를 하신 것 같기도 했어요. 아침은 새벽 6시까지 차려라. 당신 빨래는 무조건 손빨래로 해라. 음식을 해두면 짜다, 싱겁다, 돈 아껴 써라 등등. 지금 생각해도 치가 떨릴 정도로 하루 종일 잔소리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중 가장 듣기 힘든 소리는 기집애만 낳는 무능한 년이라는 소리였습니다.
뭐 그렇게 대단한 집안이라고 대 끊어 먹었다면서 툭하면 모진 소리, 할 말 못할 말 다 퍼부어 대셨죠. 못 들은 척, 들어도 그냥 괜찮은 척 했지만 속으론 피멍이 들고 얼마나 서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어머님과 합가해서 산 지도 3년 정도 됐을 무렵 시동생이 연락이 왔습니다. 동서가 임신을 했다는 거였죠. 결혼하고서도 아이가 잘 안 들어서서 그 집도 많이 시달렸는데 다행히 임신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어머님은 제발 아들이어야 된다고 바랐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동서라도 아들을 임신해서 그 아들 타령 좀 그만 듣길 바랬죠. 다행히 동서는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어머님은 드디어 대가 안 끊겼다며 몹시 좋아하셨어요. 동서는 아들 낳아주고 대 이어준 귀하고 고마운 며느리. 저는 딸밖에 안 낳은 천하의 쓸모없는 며느리 취급을 하셨지만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어쨌든 동서라도 아들을 가졌으니 부담이 좀 덜겠다 싶었죠. 그런데 그맘때 시동생네는 너무 큰 비극이 생겼습니다. 시동생네 아들은 날 때부터 몸이 약했는데요. 그래서 수술도 했었고 병원에 입원도 자주 했습니다. 선천적으로 몸이 너무 약했거든요. 그래도 동서가 지극정성으로 돌봐서 괜찮아지나 싶었는데 돌 지나기도 전에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동서 아이가 그렇게 안타깝게 죽으면서 온 집안은 초상집 분위기였죠. 특히 어머님은 눈이 돌아서 동서에게 퍼부었습니다. 동서 잘못도 아닌데 애를 어떻게 보면 저렇게 죽게 만드냐고 원망을 퍼부었죠. 그걸 지켜보는 저도 징글징글 하더라고요. 사랑하고 아끼는 손주가 죽어서 안타까운 마음에 그런 게 아니라 대를 이어줄 손주가 죽은 것에 한탄을 하시는 게 너무 보였거든요. 아이가 그렇게 허망하게 죽어버리면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건 부모 아니겠나요? 특히 동서는 식음을 전폐하고 정말 많이 힘들어했고 그걸 지켜보는 저도 너무 괴롭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두고 너 때문이라느니 애를 어떻게 봤냐느니 퍼부어대는 어머님을 보며 저는 학을 뗐습니다. 게다가 아이가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둘째 빨리 가지라고 둘째도 아들로 가지라고 하는데 순하고 착한 동서도 결국 눈이 돌더라고요. 시동생하고 죽을 듯이 싸우고 집 다 뒤집어 엎고 이혼한다고 했습니다. 동서가 순하고 얌전한 사람인데 오죽했으면 저러겠나 싶더라고요. 결론적으로 동서와 시동생은 이혼은 안 했어요. 대신 어머님을 안 보고 살기로 했다는 것 같더군요. 그리고 제가 알기론 아예 인연을 끊은 걸로 압니다. 어머님은 그 일로 애 잡아먹은 주제에 뭘 잘했다고 이혼한다고 난리치고 이제는 시모도 버리냐고 죽일년의 며느리라고 쌩 난리를 쳤습니다. 그 모습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는 저는 어머님에게 정말 질릴 대로 질렸습니다. 인간적으로 혐오감이 들 정도였죠. 그런데요, 그 일이 있고 얼마 뒤 기가 막힌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은 제 이혼에도 결정적인 사건이었고 지금 생각해도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애도 둘이나 되는데 혼자 먹고 사는 게 걱정이라서 더러운 꼴 보면서도 참고 살았는데 그 사건을 겪고 나서는 도저히 어머님이랑 못 살겠더라고요. 그 사건이 뭐였냐면요. 그맘때 저희 둘째가 5살이 됐을 때쯤이었습니다. 저희 친정엄마가 허리가 안 좋아서 입원을 하게 되셨어요. 거동이 불편하셔서 제가 오며 가며 간병을 도와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둘째가 어린이집에 못 가는 날이라서 어머님에게 저희 둘째를 부탁했어요. 솔직히 저희 딸들을 별로 탐탁치 않아 하시는 걸 아니까 어지간해서는 맡기는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저도 여의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께 부탁을 했죠. 어머님, 저 엄마 병원 금방 들렀다가 3시 전에 올게요.
그때까지만 저희 서연이 좀 봐주세요. 그런데 그날따라 어머님은 웬일로 알겠다고 봐주겠다고 하셨습니다. 평소에는 아이들 좀 잠시라도 봐달라고 하면 싫어하셔서 제가 맡기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알겠다고 바로 그러시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어머님께 둘째를 잠깐 맡기고 서둘러 엄마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볼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에는 어머님은 있는데 저희 서연이가 안 보였거든요. 어머니, 서연이는요? 놓쳤다. 네? 집에 있기 심심하다고 해서 데리고 나갔는데 갑자기 내 손을 확 뿌리치고 달려가는 거야. 어찌나 빠른지 못 따라갔다. 그 말을 듣는데 눈앞이 컴컴해지더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세요? 그래서 애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혼자 집에 오셨다고요? 일단 집에 와서 아범한테 전화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전혀 아니었습니다. 제가 집에 들어갔을 때 어머님은 그냥 TV를 보고 계셨거든요. 손녀를 잃어버리고 발 동동해서 전화를 하러 온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눈이 뒤집히더라고요. 그게 어디예요? 어디에서 잃어버리셨는데요? 아우 깜짝이야. 기차 화통을 삶아 먹었나? 빨리 말하세요. 어딘데요? 언제 그랬는데요? 저쪽 시내 사거리 큰 약국 있는 그쯤에서. 언제요? 모르겠어. 2시간 됐나 3시간 됐나. 라는데 저는 정말 혈압이 올라서 뒤로 낮아빠질 것 같더라고요. 진짜 미친 거 아닌가 싶은 겁니다. 저는 정신이 나간 채로 그대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울면서 사거리 쪽으로 달려갔어요. 그때는 정말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둘째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니 제정신일 수가 없었죠. 제가 미친 여자처럼 둘째 이름을 부르고 달려가고 있으니 친한 슈퍼집 언니가 뛰쳐나와서 무슨 일이냐고 하는 거예요. 저는 번화가 쪽에서 둘째를 잃어버렸다고 울고불고 얘기했고 그 언니가 놀라서 저희 남편에게 대신 전화해 주겠다고 남편 회사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제정신이 아닌 채로 허겁지겁 얘기해주고 사거리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참 고맙게도 그 언니가 회사에 있는 저희 남편에게도 전화해주고 본인도 남편이랑 같이 저희 둘째 딸을 찾으러 나와주었어요. 저는 미친 여자처럼 둘째 이름을 부르며 그 근방을 뛰어다녔습니다. 제정신이 아닌 채로 미친 듯이 돌아다닌 것 같아요. 이미 30년 가까이 흐른 일인데 그때 그 심정은 지금 생각해도 아찔하고 무섭습니다. 그 근처를 몇 시간을 돌아다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미친 듯이 돌아다니는데 갑자기 그 슈퍼집 언니가 달려오면서 제 이름을 막 부르는 겁니다. 주연 엄마, 서연이 찾았어! 그 말에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눈물하고 콧물이 줄줄 흐르더라고요. 진짜요? 어디 있어요? 우리 남편이 육교 밑에 있는 거 찾았어. 얼른 와! 저는 다리에 힘이 너무 풀려서 언니의 부축을 받고 겨우 일어나서 그리로 갔습니다. 도로 건너에서 언니네 남편분이 서연이 옆에 서 있는데 서연이도 울고불고 그 모습을 보는데 가슴이 망갈래로 찢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신호등이 바뀌자마자 달려갔고 아이를 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아이도 저를 안고 울어대는데 그 상황이 너무 다행이면서도 기가 막혔죠. 그렇게 한참을 울고불고 하면서 서연이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서연이 하는 말이 할머니가 과자 사줄 테니 따라오라고 했대요. 그리고 잠깐 약국에 들러야 되니 여기서 기다리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애는 가만히 기다렸는데 할머니가 그 뒤로 안 오더라는 거예요. 그 어린 딸은 아무리 할머니를 기다려도 안 오니까 할머니 찾는다고 울면서 여기저기 다녔던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저는 눈이 돌더라고요.
시어머니고 뭐고 가만 못 두겠는 겁니다. 그 와중에 남편도 저희를 발견하고 와서는 애 찾았네 그러고 있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니네 엄마 때문에 우리 서연이 영영 잃어버릴 뻔했다고 악다구니를 썼습니다. 남편은 무슨 우리 엄마가 일부러 그랬겠느냐 그 와중에 지네 엄마 편드는데 진짜 콱 목이라도 조르고 싶더라고요. 저는 그 길로 서연이 손잡고 집으로 갔습니다. 집 안에 들어가서 어머님의 그 뻔뻔한 얼굴을 보는데 욕지거리가 치밀더군요. 찾았냐? 어머님 진짜 미치셨어요? 뭐가 어째? 시어머니한테 뭐라고? 애를 길바닥에 버려두고 와요? 당신이 그러고도 할머니야? 저는 눈이 돌아서 소리를 쳤고 남편은 저보고 적당히 하라면서 말리더라고요. 저는 남편을 밀쳤고 어머님은 저 남편한테 폐악질 부리는 거 봐라. 너 뭐 잘못 먹었냐? 입이 있으면 말해보세요. 손녀를 길바닥에 버리고는 미친 할머니가 어딨냐고요. 저게 말이면 단줄 아나? 미친 할머니? 아, 그만 못해? 제가 내 손을 뿌리치고 도망가는 걸 내가 무슨 수로 잡아? 웃기지 마세요. 약국 가야 되니까 잠깐 기다리라고 해놓고 그대로 집에 오셨잖아요. 누가 그래? 서연이 제가 그래? 너는 저 조그마한 기집애 말을 믿냐? 지가 나 뿌리치고 달려간 거야. 그래놓고 혼날까봐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냐고. 그럼 애를 잃어버리셨으면 찾아야지 왜 집에 계시는데요? 너 내가 하는 말 못 알아들었냐? 아범한테라도 연락을 해야 찾을 거 아니야. 거짓말하지 마세요. 어머님 표정이나 행동을 보세요. 그게 손녀 잃어버려서 큰일 날 사람의 표정이에요? 솔직하게 말하세요. 어머님 일부러 서연이 놔두고 오신 거죠? 맞죠? 너는 저 조그만 기집애 말은 믿고 내 말은 안 믿기나 보지? 어머님 같으면 믿으시겠어요? 어머님이 평소에 주연이 서연이한테 어떻게 하셨는데요? 뭐가 어째? 그런데 그 와중에 남편은 어머님 편을 들더라고요. 아, 그만해. 찾았으면 됐잖아. 뿌리치고 달려가는 애를 엄마가 어떻게 잡겠어. 남편은 자기 딸과 생이별할 수도 있었던 상황인데 그 와중에 어머님 편만 들더라고요. 저는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남의 애야? 애를 영영 잃어버릴 수도 있었는데 이게 그냥 넘어갈 일이야? 어쨌든 찾았잖아. 그럼 된 거지. 이제 그만 좀 해. 그리고 정서연, 너도 할머니랑 나갔으면 얌전히 따라다녀야지. 왜 할머니 손 뿌리치고 그냥 가면 어째? 라면서 피해자인 저희 딸한테까지 뭐라고 하는 겁니다. 딸이 울면서 안 그랬다고 하니까 뭘 잘했다고 우냐고 뚝 그치라고 화까지 내더군요. 그걸 보는데 저도 더 이상은 못 살겠다 싶었습니다. 치가 떨리더라고요. 저는 그날 밤새도록 작은 딸아이의 손을 꽉 붙잡고 있었습니다. 하마터면 영영 잃어버릴 뻔했다고 생각하니 그렇게 가슴이 미어질 수가 없더군요. 밤새도록 아이를 찾은 것에 감사하고 또 한편으론 남편과 끝을 내겠다고 도저히 못 살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사실 그전에도 시어머니의 행패 때문에 이혼을 하고 싶었던 게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경제적인 부분이 가장 걸렸어요. 저는 결혼 후 일을 그만두고 가정주부로 지내는 상황이었고 아이들을 건사할 만한 경제력이 없었으니까요. 게다가 친정 부모님께도 도움을 받을 만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지하 단칸방에서 개고생하며 사는 한이 있어도 이 집에는 더 못 있겠더라고요.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은 어렵지도 않다는데 제가 한눈판 사이에 또 저희 아이 데리고 나가서 아무데나 놔두고 오면 어쩌나요. 어머님의 행동도 치가 떨렸지만 제 마음을 가장 크게 돌아서게 만든 건 남편의 행동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자기 엄마가 일부러 그렇게 한 건데 아빠로서 난리를 치고 뒤집어 엎어도 뭐할 판에 그 와중에 어머님 편들고 찾았으니 됐다뇨. 그나마 있던 모든 정이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저는 이 일을 저희 친오빠에게 얘기했습니다. 이혼을 해야 될 것 같다고요. 저희 오빠 성격으로 그래도 네가 참아라 하면 어쩌지 했는데
저희 오빠 역시 듣고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는 당장 이혼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도 여유롭지는 않지만 그래도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주겠다고 하면서요. 오빠는 그때 철물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가게도 작고 딱히 일손이 부족한 건 아니지만 저보고 와서 일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오빠네 가게에 취업을 시켜준다는 거였죠. 저는 예전에 격리로 일했던 경험도 있고 또 이혼하면 당장 취업 자리가 필요한 상황이었기에 찬밥 더운 밥 가릴 처지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오빠가 살 집이 없으면 당분간은 오빠네 집 마당 한켠에 있는 방 한 칸에서 살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맙다고 그러겠다고 했죠. 그리고 저는 남편에게 이혼을 고했습니다. 도저히 못 살겠다고요. 남편은 그 와중에도 어머님 편을 들면서 엄마가 오해라고 했고 서연이도 찾았으니 다 된 거 아니냐. 무슨 이혼 소리까지 하느냐 펄쩍 뛰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혼하겠다고 했어요. 어머님도 그 사실을 알고는 생난리를 치시더라고요. 이혼이라니 네가 미쳤느냐고요.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나갔고 내가 이 집에서 살아온 세월이 있으니 그에 따른 위자료만 제대로 챙겨달라고 했습니다. 남편과 어머님은 난리치면서 돈 못 준다고 나갈 거면 저 혼자 나가랍니다. 애들도 놓고 가래요. 딸이고 손녀라고 평생 미워했으면서 그런 상황이 되니 놓고 나가랍니다. 저보고 애들 데리고 나가서 살 집이나 있냐고 돈이라도 있느냐고 하더군요. 저는 오빠가 도와준다고 했고 내가 이 집에 더 살다간 우리 애들 지도새도 모르게 어머님이 어디 버리고 올 것 같아서 이 집에 못 있겠다고 했습니다. 고성방가가 오갔고 싸우고 난리도 아니었죠. 하지만 저는 이혼을 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갑자기 어머님과 남편도 좋다고 이혼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가만 생각해보니 아들도 못 낳는 며느리 내가 먼저 수박시켜야 했는데 제가 먼저 선수를 쳤다나요? 그런데 위자료는 못 주겠답니다. 저는 변호사 사무실 이런 데 찾아갈 거라고 했고 법적으로 대응할 거라고 따졌습니다. 그때는 지금보다 정보가 없던 시절이다 보니 잘은 몰랐지만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혼 상담도 하고 그런 건 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옥신각신했고 저희 오빠까지 나서서 집안 싸움까지 됐습니다.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만족스럽진 않지만 그래도 위자료 명목으로 돈 조금 받고 이혼을 하긴 했습니다. 양육비 이런 건 바라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이혼을 한 거였죠. 엄마 아빠 이혼하는 거라 아이들이 상처를 많이 받으면 어쩌나 했는데요. 나중에 큰딸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자기랑 서연이를 위해서 엄마가 참지 않아줘서 고마웠다고요. 큰딸도 그때 초등학생 정도여서 어렸는데도 자기들을 위해 참지 않아준 저에게 오히려 고마웠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해주는 딸에게 저는 오히려 미안하더라고요.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 듬뿍 받게 해준 것도 아니고 그 어린 나이에 온갖 악담에 모진 소리 듣게 하고 동생이랑 생이별할 뻔하고 부모는 이혼까지 했으니까요. 거기다가 그 후에 저랑 딸들은 오빠네 집 방 한 칸에서 새빵살이 하면서 힘들게 살았거든요. 그런 게 저는 다 미안한데 딸들은 오히려 고마웠다고 해주니 제가 더 고마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저는 이혼을 했고 딸 둘과 살았어요. 저랑 이혼하고 나서 어머님의 적극적인 주선으로 남편은 금방 재혼을 했다고 하더군요. 저도 건너서 재혼 소식은 들었었고요. 그렇게 남편은 재혼하고 나서 1년도 안 돼서 임신을 했고 아들을 낳았다고 했습니다. 전 시모는 좋아서 동네방네 춤을 덩실덩실 추고 다녔다고 했어요. 그 후에 둘째도 가졌는데 둘째도 아들이라고 하고요. 계집 애들 내쫓고 나니 이렇게 경사라면서 전 시모는 주변에다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녔다더군요.
이미 끝난 인연이지만 그 얘기를 전해 듣는데 진짜 징글징글 하더라고요. 그나마 다행이라면 남편이 빨리 재혼을 하고 아들도 가졌기 때문에 저와 딸에 대한 전 남편의 집착도 끝났다는 거였습니다. 이혼하고 초반에는 남편이 계속 찾아오려고 하고 다시 재결합하자고 하고 전시모도 제 욕 엄청 하고 다녔다고 했거든요. 하여튼 이혼을 했음에도 인연이 끝나지 않고 징글징글 했었는데 금세 재혼하고 아들까지 둘 낳았다고 하니 차라리 잘 된 거였죠. 그리고 전 남편도 재혼 후 아들이 생겼다 보니 더더욱 저희 딸들에게는 관심이 없었고요. 저희 딸들 역시도 아빠에 대한 상처가 너무 커서 아예 남남처럼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아빠라는 존재가 없다시피요. 그렇게 거의 연락도 않고 살았어요. 저희 딸들은 고맙게도 착하고 바르게 잘 커주었습니다. 제 입장에선 아들 10 데리고 와도 저희 딸 둘이 더 나아요. 딸들은 공부도 열심히 했고 학교도 좋은 데 나왔습니다. 큰딸은 식품회사 연구원으로 들어갔고 둘째 딸은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었죠. 그리고 참 다행인 게 저희 오빠의 사업도 번창했습니다. 꾸준한 건설붐이기도 했고 건설 공구나 자재들을 납품했던 오빠의 철물점도 점차 규모가 커졌죠. 그 덕분에 작은 동네 철물점이었던 오빠 가게는 나중에는 2층 규모의 큰 공구점이 되었습니다. 저도 거기서 20년간 오빠의 일을 도왔고요. 처음에는 오빠네 새빵살이로 시작했지만 그 후에는 따로 전셋집을 구해서 독립도 하고 집도 조금씩 키워갔습니다. 지금 사는 집은 26평의 30년 정도 된 아파트인데요. 딸들 시집 보내고 저 혼자서 살기에는 차고 넘칩니다. 첫째 딸이 먼저 결혼하고 둘째 딸도 결혼할 때쯤이었어요. 그때 갑자기 전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첫째 딸 결혼할 때도 전 남편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사위들도 저희 집 사정 다 알기도 했고 특히나 딸들이 아빠에게 알리고 싶지 않다고 했거든요. 저도 굳이 전 남편에게 알리고 싶은 마음 없었고요. 그런데 둘째 딸 결혼 준비할 때 어떻게 알고 연락이 온 겁니다. 그러면서 전시모랑 같이 둘째 딸 결혼식에 참석을 하겠다는 거예요. 어처구니가 없었죠. 무슨 염치로 또 무슨 자격으로 저희 둘째 결혼식에 참석하겠다는 건가요? 저는 안 된다고 거절하고 개인적인 연락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둘째 전화번호는 어떻게 알고 연락을 한 모양이더라고요. 너한테도 연락을 했어? 결혼식 오겠다고? 내가 안 된다고 했는데 참나. 그래서 뭐라고 했어? 오시라고 하고 예식장이랑 날짜하고 알려드렸어. 뭐라고? 저는 너무 의외더라고요. 둘째가 예식장이랑 날짜하고 알려드렸다는 거예요. 아빠도 그렇고 친할머니 생각만 해도 치를 떠는 애가 흔쾌히 결혼식 장소와 날짜를 알려줬다고 하니 너무 놀랐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아예 엉뚱한 예식장하고 날짜 시간을 알려줬다는 겁니다. 둘째한테 전화해서 그래도 아빠인데 결혼식에는 가야 되고 어쩌고 징글징글하게 구니까 둘째 딸도 열받아서 어디 오시라면서 엉뚱한 예식장하고 날짜 시간을 알려줘 버렸다는 겁니다. 저는 잘했다고 했고 전 남편은 기집애가 싸가지 없이 어른을 갖고 노니 어쩌니 전화해서 난리치길래 무슨 자격으로 딸 결혼식에 오겠다느니 그딴 소리 하느냐고, 재혼해서 아들 둘 있다고 안 했냐고 그 자식들한테나 잘하라고 하고 끊었습니다. 번호도 차단해버렸고요. 그러고도 또 5년 정도가 지난 것 같아요. 딸들이랑 사위가 어버이날 맞이해서 저랑 같이 여행을 가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김에 여행 갔을 때 입을 옷도 좀 살 겸 두 딸과 함께 백화점에 갔을 때였어요. 쇼핑도 하고 나니 허기가 많이 졌는데
큰딸이 백화점 밖 골목 쪽에 정말 맛있는 식당이 있다고 거길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백화점에서 나와서 그리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딸들과 얘기를 나누며 걷고 있는데 누군가 저를 부르는 겁니다. 주연애미야! 주연애미야! 하고요. 뭐지 싶어서 돌아봤는데 딸들과 저는 너무 놀라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면 정말 남루한 행색이 전시모가 저희를 보고는 반색하며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선뜻 못 알아봤습니다. 워낙 세월이 많이 지나기도 했고 행색도 너무 남루해서요. 그런데 목소리도 그렇고 얼굴을 보니 전시모더라고요. 저랑 딸들도 모두 당황해서 보고 있는데 전시모는 떡진 머리에 남루한 옷을 입고 제 팔을 잡는 겁니다. 너 맞지? 주연애미지? 얘가 주연이냐? 그럼 얘는 서연이고? 아, 나 할미다, 할미. 막 그러는 겁니다. 저는 놀라서 물었죠. 여기 왜 있으세요? 혼자 계신 거예요? 주연애미야, 나 밥 좀 다오. 정호애미가 나를 굶긴다. 밥 좀 다오. 그러면서 알 수 없는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눈빛도 이상하고요. 정신이 좀 오락가락하신가 싶더라고요. 저는 일단 전 남편에게 급히 연락을 했습니다. 당신이 어쩐 일이야? 여기 백화점 근처인데 당신 어머님이 여기 있으시네. 알 수 없는 소리를 막 해대면서. 엄마가 거길? 당장 데리러 와. 알았어. 전 남편도 황당해하는 목소리로 지금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 와중에도 전시모는 자꾸 저희 딸들 만지려고 하고 자기가 할미라고 하고 언제부터 저희 딸들에게 그렇게 살가운 할머니였다고요? 제 딸을 그냥 길바닥에다가 버리고 오신 분이 이제 와서 저희 딸들 보고 반가워하는데 아무리 정신이 오락가락 하신 분이라도 싫더라고요. 저는 딸들은 뒤쪽으로 가라 하고 아범 올 테니까 함부로 만지지 말고 기다리시라고 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전시모는 저더러 배고프다고 하고 하여튼 20분 정도 됐을까 헐레벌떡 전 남편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몇십 년 만에 본 전 남편도 행색이 참 초라해 보이더라고요. 엄마, 여기 어떻게 오신 거예요? 배고파. 정호애미가 밥을 안 준다. 무슨 소리 하세요 정말. 정호애미가 어디 있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인사를 하는 겁니다. 당신 오랜만이네.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얼른 모시고 가. 그렇게 저는 딸들을 데리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날 저녁 전 남편이 전화가 와서는 애들 많이 컸느니 어쩌느니 그러더라고요. 저랑 딸들이 너무 보기 좋다느니 하면서요. 그리고는 묻지도 않은데 본인 얘기도 하더라고요. 저랑 이혼하고 재혼을 바로 했고 1년 만에 아들 생겨서 너무 좋았답니다. 그 후에 연년생으로 아들 하나 더 생겼고요. 그런데 큰아들이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발달에도 문제가 있을 뿐더러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폭력성이 너무 심하고 제어가 안 됐다고 했어요. 문제를 많이 일으켜 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다더군요. 걸핏하면 문제 일으키고 집안도 다 때려부셔서 쑥대밭 만들어 놓고요. 둘째 아들은 그런 문제가 없었는데 자기 형한테 완전 질렸는지 고등학교 때 집을 나가서 연락도 잘 안 된답니다. 큰아들의 문제를 고치려고 병원도 많이 다니고 돈도 엄청나게 들였는데 결국 다 수포로 돌아가고 그나마 있던 재산도 치료비로 다 날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재혼한 아내랑도 그 일로 맨날 싸우다가 이혼했다고 하고요. 그래도 전시모는 손자라고 우쭈쭈 했나 본데 그 우쭈쭈 했던 큰손주가 할머니한테도 행패 부리고 밀치는 바람에 전시모가 크게 다치는 사건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일로 전시모는 병원 입원까지 했다고 하더군요. 결국 큰아들은 폐쇄병동에 들어갔고 잘 보지도 못한답니다.
전시모 역시 그 사건 이후로 정신이 오락가락 한다고 했고요. 전 남편은 전시모도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차 아니면 나올 수도 없는 머나먼 시골 요양원 같은데 곧 보낼 거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도 그동안 너무 힘들었고 지쳤다고 그 소리를 저한테 줄줄 해대는데 듣는 저는 오히려 심보 그따위로 쓰더니 전부 다 돌려받았구나 싶기만 하더군요. 저는 전 남편에게 당신 근황 궁금하지 않다고 길 잃은 노인인데 외면할 수 없어서 연락한 것뿐이니까 이런 구실로 연락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전 남편은 저보고 참 행복해 보이더라면서 미련 가득한 소리를 했는데 코웃음만 나더군요. 그래서 보란 듯이 그랬습니다. 맞다고. 나 지금 너무 행복하다고요. 내 딸들은 누구보다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아이들이라고. 그런데 당신이랑 당신 엄마랑 같이 살 때는 그러지 못해서 내가 너무 미안했는데 이혼하고 나서 너무 행복하다고. 그러니까 나랑 딸들을 위한 마음과 양심이 최소한이라도 있다면 다시는 연락 말라고 했습니다. 제 말에 전 남편은 아무 말도 없더니 조용히 끊더라고요. 제 딸들에게 그토록 모진 말 상처되는 말을 퍼붓고 손자 타령했던 전시모. 결국 동네방네 춤까지 추면서 기뻐했던 손자였는데 그 손자에게 맞아서 병원 신세지고 아들조차도 찾아가지 않을 머나먼 요양원으로 쫓겨날 신세가 되었네요. 제 딸을 길바닥에 버리고 왔던 그 매정한 전시모는 결국 모두에게 외면받을 운명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지독한 시집살이와 차별의 지옥 속에서 벗어난 저와 저희 딸들은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그때 지체하지 않고 이혼하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게 저로서는 딸들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 같았거든요. 저희 딸들도 유년 시절에 많은 상처가 있었는데 액땜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좋은 일, 행복한 일만 가득했으면 합니다. 저도 딸들과 남은 인생 행복한 추억 많이 만들면서 지난 상처들을 많이 덮으며 살려고 하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생의 폭풍우가 지나간 뒤 평온하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3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한 남자의 경악스러운 배신과 충격적인 진실 앞에서 제 삶이 흔들리는 경험을 해야 했습니다. 힘들고 비참하기도 했지만 어이없는 반전에 통쾌하기도 했던 그 이야기를 용기 내어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산업용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회사의 본사에서 일을 했습니다. 제 주 업무는 대리점 관리 및 영업 지원 업무였어요. 제 전 남편이었던 강효성을 만난 것도 거기였죠. 그 남자는 저희 회사 제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대리점의 직원이었습니다. 제품 주문이나 정기적인 업무 협의차 그 남자는 저희 사무실에 일주일에 2-3번 이상 방문했고 자연스럽게 얼굴을 자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대화도 나누고 가까워졌고 그 과정에서 서로에게 조금씩 호감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 남자는 활발하고 남자답고 유머 감각이 뛰어난 매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업무적으로도 성실했고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있던 사람이었죠. 서로에게 호감이 있던 저희는 어느 날 퇴근 후 함께 저녁을 먹게 되었고 그날을 기점으로 자연스럽게 연인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렇게 2년 정도 연애 후 서로가 평생을 함께할 운명의 상대라고 확신하며 결혼도 하게 되었고 저희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사실 남편은 연애 시절부터 유난히 아이들을 좋아하고 자식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요즘은 결혼을 하고도 아이는 안 가지는 딩크를 선호하는 부부도 많잖아요.
하지만 저희 남편은 딩크를 할 거면 결혼을 왜 하냐라는 주의였습니다. 결혼의 목적은 아이를 가지는 데 있다고 했고 자식은 많을수록 좋다는 생각이었어요. 저도 아이를 좋아하고 결혼하면 최소 2 이상은 낳아서 기르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에 그런 부분이 잘 맞았던 거죠. 자기야, 우리 결혼하면 다른 건 몰라도 애는 꼭 셋은 낳는 거다. 아들 2에 예쁜 공주님 하나. 상상만 해도 너무 행복하지 않아? 셋은 너무 많아. 그리고 낳는 건 난데 왜 자기가 벌써부터 새 타령을 하고 그래? 못 살아 정말. 나는 딱 2만 아들 하나 딸 하나 예쁘게 낳아서 알콩달콩 잘 키우고 싶어. 에이, 그래도 셋은 돼야지. 집안도 시끌벅적하고 애들끼리 서로 의지하면서 크고. 안 그래? 글쎄, 일단 하나 낳아서 키워보고 그때 가서 다시 생각해. 낳아보면 또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잖아. 어쨌든 저희는 결혼하면 가능한 빨리 아이를 갖기로 서로 약속했고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그런 따뜻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꿈을 함께 꾸었습니다. 그렇게 부푼 기대와 설렘을 안고 결혼 생활을 시작했고 신혼 때부터 바로 아이를 가지려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간절한 바람과는 달리 아이는 저희 생각처럼 그렇게 쉽게 찾아와 주지 않았어요. 매달 실망과 좌절을 반복했죠. 1년 정도 자연임신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고 결국 저희는 함께 병원을 찾아가 이런저런 검사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저와 남편 2 다 몸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의사 선생님의 진단을 받았어요. 특히 저는 오히려 자궁에 그 흔한 물혹도 하나 없고 건강한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문제가 없다는 결과를 듣고 나니 더 답답하더라고요. 남편이나 저나 별다른 문제가 없는데 왜 아이는 안 생길까 하고요. 특히 저보다 남편은 아이를 더 원했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남편의 얼굴은 더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부터 저에 대한 원망 섞인 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임신이 안 되는 게 제 잘못도 아니건만 남편의 태도에 저도 모르게 눈치를 보게 되었고 이상한 죄책감까지도 들었습니다. 남편에게 병원에서 내 잘못이라고 한 적도 없는데 나한테 왜 그러냐라고 물으면 남편은 그저 간절히 원하는데 안 생기는 게 답답해서 그럴 뿐이라고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엔 이상하게 저한테 툭툭거리고 시비를 잘 걸었어요. 주변에 결혼하고 아이 가진 친구들 얘기를 자주 한다던가 어린 여자랑 결혼한 친구들은 아이도 빨리 가진다더라 하는 등의 얘기까지 하면서요. 제 입장에선 너무 기분 나빴죠. 제가 그렇게 많은 나이도 아닌데 나 때문에 임신이 안 된다는 건가 싶고요. 그래서 따지면 남편은 또 한 발을 빼고 그냥 속상해서 한탄하는 건데 왜 예민하게 구냐는 식입니다. 그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남편과 제 사이도 조금씩 틀어지기 시작했죠. 그러던 와중 남편은 저에게 시험관 시술 이야기까지 꺼내더라고요. 자기야, 그냥 바로 시험관 시술 시작하는 건 어때? 요새는 지원도 되고 주변에서도 그렇게 갖는 경우가 많던데. 요즘엔 결혼하고 1년 안에 자연임신 안 되면 바로 난임이라고 진단한대. 그리고 바로 시험관부터 시작한다는데? 결혼하자마자 애 가지는 걸로 시간 낭비하기 싫다고 시험관부터 하는 사람들도 많고. 우리도 그렇게 하자. 그러는 겁니다. 저는 사실 자연임신으로 가질 생각이 크고 시험관은 별로 생각 안 해봤거든요. 사실 친한 친구 중에 시험관 시술을 받은 친구가 있는데 옆에서 지켜보니 힘든 과정이라는 걸 알겠더군요. 정부 지원이 된다고 해도 그래도 사비도 많이 들고 또 시간도 많이 들고 정신적으로나 체력적으로나 너무 힘들어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그랬죠.
아직 우리 결혼한 지 1년 조금 넘었고 병원에서도 우리 둘 다 몸에는 아무 문제 없다고 했잖아. 내 친구 현주가 시험관에서 나도 들은 얘기가 많은데 보통 힘든 게 아니래. 부작용도 꽤 많고 매일 배에 주사도 놔야 하고 호르몬 약 때문에 살도 엄청 찐다고 하고 몸도 안 좋아졌대. 내가 그거 다 지켜본 입장으로 나는 솔직히 아직은 시기상조 같아. 조금만 자연임신 기다려보자. 그런데 남편은 제 말에도 안달난 사람처럼 짜증을 내더라고요. 아, 현주 씨가 그렇다고 다 그래? 요즘 시험 가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데. 아, 거의 트렌드야. 무슨 부작용? 그럼 그 수많은 사람들이 왜 하겠어? 그리고 부작용이 조금은 있다 한들 그만큼 절박하니까 눈 딱 감고 하는 거지. 엄마 되는 게 쉬워? 그 정도는 감수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물론 그만큼 아이가 간절하면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해볼 수 있지. 근데 우리는 아직 너무 이른 것 같아. 조금만 더 자연임신 시도해도 안 되면 그때 돼서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엔 자기가 너무 서두르고 조급해하는 것 같아. 우리가 뭐가 일러? 우리 나이가 지금 몇인데 그런 소리를 하냐? 그리고 나이 1살이라도 어릴 때 빨리 가져야 나중을 생각해서라도 좋지. 그러더니 저를 흘겨보는 겁니다. 자기 혹시 처음부터 별로 아이 갖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거 아니야? 요즘 여자들 몸만 가지고 고생하는 거 싫다고 애 안 가지려는 여자들도 많다는데 자기도 그런 거 아니냐고. 그 말에 저는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뭐? 그걸 말이라고 해? 아기가 안 생겨서 나도 똑같이 마음고생하는데 그럼 내가 일부러 애 안 가지려고 한다는 거야? 그런 건 아닌데 간절함이 없잖아. 그러는 자기야말로 내 몸이 안 좋아지든 말든 내 마음이 어떻든 아무 상관 없다는 거야? 아, 그런 게 아니라 자기도 알잖아. 내가 애 얼마나 좋아하고 자식 욕심 많은지. 나만큼 자기도 좀 적극적으로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니까 하는 말 아니야. 하면서 화를 내더니 그냥 자리를 박차고 나가더라고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저도 아이 갖고 싶고 간절합니다. 하지만 시험관은 나중에 선택해도 되는 문제잖아요. 남편이 왜 저렇게까지 조급하게 나오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남편과 저는 임신 문제로 인해 심각하게 삐그덕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작은 임신 문제지만 나중에는 서로 별것도 아닌 걸로 트집 잡게 되고 말을 안 하게 되고 사이가 소원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남편에게 실망이 컸습니다. 시험관 한다고 하면 고생도 심하고 부작용 걱정도 많다고 그런 얘기를 충분히 했는데도 남편은 제 몸이 어떻게 되든 말든 오직 아이만 빨리 가지자는 태도였으니까요. 내가 애 낳는 기계로 보이나 싶기까지 해서 남편에게 너무 야속하고 섭섭하더라고요. 남편과 제 사이는 점차 아주 두껍고 차가운 얼음벽이 생겼습니다. 어쩔 때는 2주가 넘도록 서로 말 한마디 섞지 않고 지내기도 했죠. 한때는 서로 잘 맞고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고 여겨졌던 사람이 이젠 가장 멀고 불편한 타인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그 숨막히는 정적이 너무나 답답하고 힘들고 집안에 있는 것조차 편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자존심을 굽히고 남편에게 말을 걸거나 대화를 시도해 본 적이 많습니다. 하지만요, 남편은 오히려 제가 노력을 하든 말든 시종일관 뚱한 표정으로 저를 대했고 제가 뭘 물어봐도 단단만 틱틱 하더라고요. 저도 속 없는 사람도 아닌데 그런 식으로 나오니 너무 짜증나고 만정 떨어지더군요. 남편의 유치하고 속 좁은 모습에 자존심이 있는 대로 상했고 화도 났습니다. 결국 저희는 결혼한 지 1년 만에 위태롭고 냉랭한 살얼음판 같은 사이가 되어버리고 말았죠. 그런데 문제는 집 말고도 남편과 제가 자주 봐야 된다는 거였습니다. 남편은 저희 회사 제품을 판매하는 대리점 직원이기 때문에
저희는 업무상으로도 어쩔 수 없이 자주 마주칠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런데요, 어이없는 게 남편은 회사에서까지 저를 무시하고 냉랭하게 대하는 겁니다. 집에서는 그렇다 쳐도 회사고 일이니까 그렇게 안 했으면 했는데 티를 엄청 내더라고요. 일부러 저 말고 저희 팀 다른 직원에게만 큰 소리로 말을 걸거나 다른 직원과 시시덕거리고 제가 물으면 대답도 잘 안 하고요. 그런 유치하고 치졸하게 짝이 없는 행동까지 서슴지 않았고 저는 진짜 정이 뚝뚝 떨어졌죠. 게다가 그렇게 티를 엄청 내주는 바람에 회사 사람들 사이에서도 저희의 관계가 안 좋아졌다는 게 공공연히 다 퍼졌습니다. 지나가는 회사 사람들은 꼭 저보고 김대리, 남편이랑 또 싸웠어? 아직 신혼인데 사이 왜 이렇게 안 좋아? 무슨 일 있어? 이런 소리까지 자주 듣게 만들었죠. 저는 그 상황이 너무 창피했습니다. 남편의 그런 유치찬란하고 졸렬한 행동들이 너무나 화가 났죠. 그런데 그 와중에 남편은 본격적으로 밖으로 나돌기까지 했습니다. 남편은 저희 회사 거래처 직원이고 거래처들끼리도 잘 알기 때문에 회사 퇴근 시간이나 업무 스케줄 같은 것도 대강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매일같이 오늘은 중요한 클라이언트와 저녁 미팅이 있어서 늦는다. 오늘은 갑자기 긴급 출장이 잡혔다. 내일이나 들어갈 것 같다. 오늘은 밀린 업무가 산더미라 회사에서 밤새워 야근해야 한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집에 늦게 들어오거나 아예 외박을 하고 다음날 아침에 들어오는 날도 부지기수였습니다. 제가 그런 문제로 남편에게 따져 물으면 남편은 아주 귀찮고 짜증난다는 듯이 들은 척도 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의불증이냐며 큰 소리를 쳤습니다. 결혼하고 1년 반 만에 저는 진심으로 이혼까지 생각하게 되었어요. 남편과의 관계는 이미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치닫는 게 느껴졌거든요. 저는 진지하게 이혼에 대해 고민했고 후회가 남지 않기 위해 많은 생각을 하고 또 했습니다. 이혼이라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다 보니 어떤 날은 그래 이혼하자 싶다가도 또 어떤 날은 그래도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저도 오락가락했죠. 그러다가 결정적인 일이 생겼습니다. 그날은 퇴근 후 집 근처 대형마트에 저녁거리를 사러 잠시 들르게 되었어요. 웬일로 남편과 함께 동행을 했죠. 그렇게 장을 다 보고 계산을 하려고 보니 제 지갑을 차 안에 두고 안 가져왔더라고요. 남편은 계산대 옆에서 통화를 하고 있었고 저는 남편에게 카드를 좀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통화를 하면서 저한테 지갑을 건네주고 자리를 살짝 뜨더라고요. 저는 남편의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서 계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지갑 안에는 낯선 파란색 카드 하나가 보이더라고요. 일반적인 카드 같지는 않아서 뭐지 생각하며 꺼냈는데 그 카드는 오피스텔 출입용 카드였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쿵 하더라고요. 남편이 오피스텔 출입용 카드가 왜 필요하겠나요? 이게 뭐지 하고 자세히 보려는 순간 남편이 확 카드와 지갑을 뺏었습니다. 저는 황당해서 쳐다보는데 그냥 딴 데만 보고 있더라고요. 일단 계산을 마치고 차에 타서 남편에게 따졌습니다. 그게 뭐냐고 이리 줘보라고요. 남편은 자기 아는 친구 건데 실수로 술자리에 놓고 갔고 나중에 갖다 줄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게 말이 되냐고 어느 친구냐고 물었는데 그때부터 말을 안 하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따지든 간에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진짜 환장하겠는 겁니다. 여자 생겼지? 그 여자 사는 오피스텔이야? 이렇게 그냥 입 꾹 다물고 있으면 그만이야? 친구 거라니까. 그러니까 친구 누구? 말하면 다 알아? 내가 왜 몰라? 그 친구 누군데? 지금 전화해서 물어봐.
그랬더니 남편은 저를 흘겨보고는 그냥 자리를 떠났습니다. 비겁하게 회피하는 거였죠. 그리고 더 기막힌 일은 다음날 일어났습니다. 저 회사 갔다 온 사이 남편이 집을 나갔거든요. 편지 한 장 남기고요. 그 편지 내용은 이혼하자고 저랑 더는 못 살겠답니다. 자기는 아이가 간절한데 저는 별로 절박함도 없어 보이고 제가 너무 이기적인 것 같답니다. 그리고 서로 원하는 가정상이 다른 것 같대요. 저랑 있어도 더 이상 행복하지 않고 편하지도 않다면서 자기를 진심으로 이해해주고 자기 아이를 낳아줄 수 있는 그런 여자와 새로운 인생, 새로운 가정을 꾸미고 싶다는 말도 안 되는 내용의 편지였죠. 그 편지 하나 달랑 남기고 남편은 짐까지 싸들고 집을 나간 겁니다. 더 기막힌 건요. 남편 대리점에 연락해보니 돌연 회사에 사직서까지 냈답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남편은 무슨 작정이라도 한 듯 회사에까지 사직서를 내고 잠수를 탔더라고요. 아, 그 오피스텔로 갔구나. 그 오피스텔에 있는 여자한테 갔구나. 알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지요. 이혼이 하고 싶으면 저랑 대화를 해야 하는데 남편은 이런 식으로 무책임하게 자기 짐 싸들고 도망가 버린 겁니다. 저는 기막힌 심정으로 시부모님께 연락해서 남편의 행방을 물었습니다. 싸웠는데 짐 싸들고 나가버렸다고요. 어머님 아버님도 모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뭘 어떻게 싸웠길래 효성이가 집을 나가느냐며 저를 질책하시는 거예요. 너무 황당해서 제가 그랬습니다. 뭐 때문에 싸웠냐니 어머니. 효성씨 지갑 안에서 처음 본 오피스텔 키가 나왔어요. 효성씨 여자 생긴 것 같다고요. 제가 그게 뭐냐고 여자 생겼느냐 따져 물었더니 다음날 편지 한 장 남기고 가출한 거예요. 제가 임신 못한다고 자기 애 낳아줄 여자 찾아서 가겠대요. 그런데 어머님은 이 와중에 저를 질책하세요? 너무 기막히고 억울해서 눈물까지 날 것 같더라고요. 제 말에 어머님 아버님도 놀라고 할 말이 없으셨는지 가만히 있으셨어요. 그러면서 연락 오면 알려줄 테니 일단 끊으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에게 수십 통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차라리 정식으로 이혼을 얘기하던지 이렇게 비겁하게 숨고 회피하면 그만이냐. 이혼해줄 테니까 일단 집에 와라. 여자 있는 거 다 안다. 일 크게 만들지 말고 돌아와라. 이런 식으로요. 하지만 지독한 회피형이었던 남편은 대답도 않고 오지도 않더라고요. 도대체 뭘 어쩌자는 건지 혈압이 올랐죠. 짐작으로는 그 오피스텔에서 여자랑 살고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그 오피스텔 키는 봤지만 그 오피스텔이 어디에 있는 건지 이름이 뭔지 모르겠다는 거였습니다. 카드키를 처음 발견했을 때도 너무 놀라고 경황이 없어서 작게 쓰여져 있던 오피스텔 이름도 기억이 안 나고요. 저는 남편의 행동에 화도 나고 일단은 어떻게든 끝장을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고 다른 여자가 있다는 건 거의 확실한 일이지만 마땅한 증거가 없다는 것도 깨달았죠. 그래서 증거도 찾고 남편의 행방도 찾을 겸 사설 흥신소에 의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제가 살면서 사설 흥신소에 남편의 행방을 묻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어쨌든 흥신소에서는 제가 제공한 남편의 정보를 통해 남편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문가는 전문가인지 저는 도저히 남편이 어디 있을지 감도 못 잡았는데 흥신소에서는 알아서 남편이 어디 있는지부터 행선지, 사진까지도 다 알아냈더라고요. 그렇게 중간 조사 결과를 알게 되었는데 역시나였습니다. 제 짐작대로 남편은 어떤 여자와 오피스텔에서 동거를 하고 있는 것이 맞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그 증거사진 몇 장을 저에게 주었는데 키가 크고 엄청 마르고 성형을 많이 해서 화려하게 생긴 여자와 같이 차를 타거나 음식점 등에 들어가는 사진들이 찍혀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알아본 바로는 그 여자는 네일샵을 운영하는 네일샵 원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름은 이세라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본인과 아무 연관도 없을 것 같은 그 네일샵 사장을 어떻게 알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여자랑 이렇게 불륜을 저질렀는지도 황당하고, 진짜로 집 나가서 그 여자랑 사는구나라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니 기가 막힐 따름이었죠. 게다가 그 여자의 얼굴을 보는데 나 대신 남편에 낳아주겠다고 한 여자가 이 여자구나 싶어서 씁쓸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 저를 정말 기절초풍하게 만든 사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그 여자 이세라가 제 남편이랑 함께 버젓이 시댁에도 드나들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둘이서 과일 바구니 같은 걸 들고 시댁으로 들어가는 게 찍힌 사진이 있었거든요. 시부모님은 저에게 아들 행방을 전혀 모른다고 하셨는데 이 상간녀가 시댁에까지 드나들고 있었던 거예요. 와, 시댁 식구들은 남편의 편이라는 걸 당연히 알지만서도 뒤통수 제대로 맞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저는 당장이라도 시부모님께 달려가 따지고 싶었지만 그러면 제가 흥신소를 통해 남편 뒷조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탄로날까봐 일단은 꾹 참았습니다. 좀 더 결정적인 증거를 많이 확보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추적을 해주시고 더불어 남편의 상간녀인 이세라라는 여자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하게 알아봐달라고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얼마 뒤 다시 흥신소 직원으로부터 자료를 받기 위해 나갔을 때였습니다. 흥신소 직원이 굉장히 황당하다는 듯이 저에게 그러는 겁니다. 사모님, 남편분이 만나고 있는 그 이세라라는 상간녀 말이에요. 네, 저희 직원이 좀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봤거든요. 근데 이 여자 평범한 여자가 아니더라고요. 라는 겁니다. 저도 어리둥절해서 물었죠.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평범한 여자가 아니라니요? 저희가 알아봤는데 이세라 씨가 서류상으로는 이세라가 아니고 이세준이더라고요. 라는데 처음에는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본명은 이세준이고 성별을 바꾼 트랜스젠더더라고요. 10년 전에 태국에서 수술까지 했던. 네? 그 소리를 들은 저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무슨 황당한 소리인가요? 제가 애를 못 가진다고 자기 애 낳아줄 여자랑 새 출발하겠다며 저를 버리고 도망친 남편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동거하고 있는 여자가 원래는 남자였던 트랜스젠더라니요. 이게 무슨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냥 황당한 소리인가요? 제가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게 정말 확실한 정보냐고 몇 번이나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흥신소 직원은 이세라, 아니 이세준 씨의 과거 사진들과 함께 그가 과거 이태원의 한 트랜스젠더 클럽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었다는 기록까지 명백한 증거로 제시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흥신소 직원의 추측으로는 제 남편은 이세라가 트랜스젠더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왜냐면 바로 얼마 전에도 남편이 이세라를 산부인과 건물 앞에 내려다 줬다고 했거든요. 이세라가 산부인과에 왜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남편이 차로 내려다 주고 갔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충격적인 비밀이 담긴 서류 봉투를 받아들고 시댁으로 갔습니다. 제가 갑자기 찾아가자 시부모님도 놀라신 눈치였죠. 저는 시부모님께 물었습니다. 효성 씨 연락 왔어요? 아직 연락 안 왔어. 너는 무슨 연락도 없이 이렇게 쳐들어오니? 진짜 연락 없었어요? 오지도 않았고요? 그렇다니까. 효성이가 연락 왔으면 너한테 알렸겠지. 너 지금 우리한테 따지니? 저는 뻔뻔하게 거짓말하는 어머님 앞에 남편과 이세라가 시댁으로 들어가는 사진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거짓말 참 잘하시네요. 강효성이 이 여자까지 데리고 같이 왔었잖아요. 뭐라던가요? 새며느리 될 사람이라고 어머님 아버님께 소개해준다던가요?
제가 사진을 내밀자 어머님, 아버님 둘 다 놀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이게 뭐야? 너 설마 미행이라도 했니? 네, 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이 저를 이렇게 속이실 줄은 몰랐네요. 아들이 바람피고 집을 나갔는데 저한테 조금도 미안하지 않으신가 봐요. 진짜 너무들 하시네요. 그러자 어머님, 아버님은 오히려 저를 비난하며 제 탓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 효성이가 오죽했으면 그랬겠니? 네가 애 가지는데 적극적으로 협조만 했어도. 제가 무슨 임신하는 기계예요? 그리고 아들이 바람을 피우는 게 당연하다는 말씀이세요? 그게 아니라 어쨌든 우리한테 이러지 말고 효성이랑 얘기해. 왜 우리한테 그래? 어머님, 아버님, 이건 아니죠. 차라리 저랑 깨끗이 이혼을 하고 그 여자를 만나던가요. 그럼 네가 이제라도 이혼해 주던지. 이혼도 전에 바람 펴놓고 들키니까 이혼해 주라고요? 참 쉬우시네요. 예, 이혼해 줄게요. 그러니까 어머님 아들 강효성 부르세요. 제가 이혼해 주려고 여기 온 거니까요. 그러면서 저는 미리 챙겨온 이혼 서류도 내밀었습니다. 어머님은 이혼 서류를 보시더니 남편에게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혼 요구하면서 찾아왔는데 차라리 와서 단판을 지으라고 하셨어요. 그랬더니 남편 놈도 20분 안에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들어오는 남편을 보니 너무 열받는 겁니다. 잠수 타고 가출해놓고 이제야 나타나? 너 참 대단하다. 됐고, 이혼해준다고 했으니 그거나 해줘. 서류 들고 왔지? 하면서 귀찮은 일 해치우기라도 하는 양 구는 겁니다.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다 났죠. 너 바람피고 동거하고 있는 거 다 알아. 이름이 이세라지? 나 너하고 이세라한테 다 위자료 소송할 거야. 아, 좋게 이혼해준다면서! 내가 이혼해준댔지. 언제 좋게 이혼해준댔어? 그리고 너 같으면 그렇게 하겠니? 아, 그래. 국가소송 하던지. 나 세라 사랑해. 너랑 끝내고 세라랑 새 출발할 거야. 결혼해서 너는 못 낳은 애 많이 낳고 행복하게 살 거니까 위자료 소송은 알아서 하고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 도장 찍어준다고 나 부른 거잖아? 그때 저는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애 어쩌고 하는데 남편이 이세라가 트랜스젠더라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을요. 같이 사는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지? 신기하더라고요. 당신 진짜 아무것도 몰라? 내가 뭘 몰라? 이세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거냐고. 같이 사는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 내가 세라에 대해서 뭘 모르는데 당신은 뭘 알고? 라면서 공격적으로 따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세라가 애초에 여자가 아닌데 어떻게 애를 가질 수 있냐고 생각하냐고. 제 물음에 남편은 얼빠진 표정을 짓더라고요. 시부모님도 그렇고요. 뭐라고? 지금 뭐라는 거야? 이세라 트랜스젠더잖아. 근데 무슨 애를 갖겠다는 거냐고. 뭐? 저는 어리둥절해하는 남편에게 이세라, 아니 이세준에 대한 모든 신상 정보가 담긴 서류 봉투를 던져주었습니다. 직접 봐. 남편은 제가 준 서류 봉투를 꺼내보더니 점점 믿을 수 없다는 듯 표정이 굳어갔습니다. 실시간으로 핏기가 가시는 게 보이더라고요. 옆에서 시부모님도 같이 보고 있는데 뜨악하셨죠. 이게 뭐야? 세라가 트랜스젠더라고? 본명이 이세준? 말도 안 돼! 보고도 몰라? 과거 남자였을 때 사진에 젠더바 근무했던 증거에. 나는 네가 이해가 안 돼. 어떻게 동거까지 하면서 아무것도 모를 수가 있어? 이혼까지 불사하면서 살겠다는 여자에 대해서 이렇게 아무것도 모를 수 있냐고. 말도 안 돼. 전에 검진 받는다고 산부인과까지 갔었는데? 병원 안에 딸에 들어갔어? 아니, 그냥 건물 앞에만 자기 혼자 가고 싶다고. 하더니 남편의 눈이 희번뜩해지더라고요. 그제야 자기가 완전히 속았다는 것을 깨달은 모양이었죠. 시부모님도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뒤로 나자빠지시려고 하더군요. 남편은 갑자기 막 씩씩대고는 어디론가 전화를 거는 겁니다. 야, 너 당장 집 안으로 들어와. 왜긴 왜야? 지금 당장 들어와! 아마 이세라에게 전화를 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이세라도 여기까지 따라온 것 같았고 들어오지는 않고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던 모양이었어요. 그렇게 이세라가 집 안으로 들어왔는데 남편이 얼굴이 시뻘개져서는 이세라 면상에 그 서류를 집어 던지더라고요. 네가 말해봐. 이게 다 뭐야? 너 트랜스젠더야? 네 정체가 도대체 뭐야? 그 순간 이세라도 몹시 당황하더라고요. 오빠. 말해봐. 아니지. 뭔가 오해가 있는 거지. 난 세라 네가 그 누구보다 여성스러운 여자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말이 돼? 나 속인 거야? 내가 정리하고 올 테니 결혼해서 애 낳고 행복하게 살자고 했잖아. 너도 우리 애 많이 가지자고 했잖아. 근데 전부 거짓말이었어? 너 나를 처음부터 가지고 논 거야? 나한테 왜 이런 짓을 한 거야? 아니야. 아니야, 오빠. 나 여자 맞아. 오빠 진심으로 사랑하고 오빠랑 나눴던 얘기들 다 진심이야. 이거 다 저 여자가 꾸민 짓이야. 나 여자 맞아. 우리 예쁜 아기도 가질 수 있어. 내가 오빠 닮은 예쁜 아기 낳아줄게. 나 그렇게 할 수 있어. 네가 트랜스젠더인데 어떻게 아기를 가져? 아니야. 나 진짜 여자야. 오빠가 잘 알잖아. 라는데 이세라는 정말 자기가 완전한 여자라고 굳게 믿는 것 같았습니다. 그걸 보는데 좀 무섭더라고요. 이세라가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하는 건지 아니면 남편에게 뭐라도 뜯어내려고 혼신의 힘을 다해 연기하는 건지 그것도 아니면 정말 어떤 정신적인 문제라도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본 이세라의 모습은 정말 자기가 생물학적 여자고 임신도 할 수 있다고 진심으로 믿는 듯 했거든요. 그래서 더 무섭더라고요. 이세라는 남편을 붙잡았는데 남편은 화가 머리끝까지 난 채로 눈이 돌아서 이세라를 패대기 쳤습니다. 이세라는 바닥으로 날아가서 엎어지더라고요. 이거 완전 미친년 아니야. 이렇게까지 나를 속여? 너 도대체 누구야? 정체가 뭐냐고? 나한테 뭘 원해서 이런 짓을 벌이냐고? 남편은 절규를 하더니 바닥으로 주저앉더라고요. 시부모님도 충격받아 얼이 빠져 있고요. 이세라는 울면서 자기 여자 맞다는 말만 되풀이하면서 남편에게 매달리고 있고요. 정말 그런 아수라장이 따로 없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기도 싫더군요. 저는 그 혼란과 아수라장 속에서 쓴웃음을 흘리며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저 추악하고 역겨운 인간들과 더 이상은 같이 있고 싶지도 엮이고 싶지도 않았으니까요. 그 후 저는 바로 이혼을 진행하기로 하고 남편과 이세라를 상대로 상간소송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말을 바꿔서 저에게 용서를 빌며 재결합을 애원하고 불쌍한 척을 했습니다. 자기는 사기당한 피해자라면서요. 저한테 그런 소리 하는데 어처구니가 없었죠. 이세라랑 결혼해서 애 낳고 살 거라고, 가출하고 이혼해달라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선 이혼 못한다고 버티는 게요. 저는 이미 그 인간의 추악하고 더러운 밑바닥까지 다 봤잖아요. 제가 미치지 않고서야 그 제안을 받아들이겠나요? 저는 아주 단호하게 경멸을 가득 담아 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협의이혼이 안 돼서 결국 이혼 소송도 들어갔죠. 남편 역시 이세라를 상대로 사기 결혼 및 금전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건다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깜빡 속았다고요. 본인도 바람핀 주제에 사기 결혼 어쩌고 하니 어이가 없긴 했습니다. 어쨌든 남편이 이세라를 상대로 건 소송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저도 자세히는 모릅니다. 솔직히 알고 싶지도 않았고요. 하여튼 그 둘이 진흙탕 싸움이 장난 아니라는 건 알겠더라고요. 법적인 싸움뿐만 아니라 심한 몸싸움까지도 있었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으니까요. 더 이상 제할 바 아니기에 둘이서 물고 뜯던지 알아서 하라고 하고
저는 제 이혼 소송 무사히 잘 끝내고 남편과 이세라에게 위자료도 받아냈습니다. 그렇게 애타령을 해대더니 트랜스젠더와 살림을 차린 무슨 블랙 코미디 같은 상황이 지금 생각해도 참 우프네요. 그렇게 이혼을 한 뒤 2년 정도 뒤에 저는 지금의 다정하고 착한 남편을 만나 행복한 재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결혼하자마자 하늘이 주신 선물처럼 허니문 베이비로 예쁜 딸아이를 가진 거였어요. 지금 그 아이가 벌써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 돌이 되었고요. 전 남편하고는 그렇게 안 생기던 아이가 지금의 남편하고는 바로 생기니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지금 과거의 아픔과 상처는 모두 깨끗이 잊고 사랑하는 남편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예쁜 딸아이를 키우면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아이를 낳았다는 사실을 알고 전 남편이 꽤나 괴로워했다는 얘기도 건너들었는데 이미 끝난 사이에 지가 뭔데 괴로워하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의리도 없고 이기적이었던 전 남편과 끝내고 비로소야 진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지금처럼 하루하루 감사하고 행복하게 잘 살아가려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